네, 안녕하세요. 성공체발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달력을 넘기신 분들은 아마 조금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열기가 가득한 6월입니다. 오늘의 6월의 첫 번째 날인데요. 취준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반기 공채를 폭풍처럼 지내고 보니까 시간이 아마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또 급해지고 바빠지는 이맘때쯤인 것 같은데요.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화 직업을 만나다와 또 미래 유망 직업을 알아보는 신비한 신직업사전이 준비되어 있는 금요일 스페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는 6월의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막하기 때문에 더 답답한 마음이 클 텐데 이럴 때 저희 잡정보센터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왜 떨어졌나 시즌4에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도 신청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또 참여를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셔서 컨설팅을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이번 주 금요일 첫 번째 순서는요.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히 더 깊숙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시내21의 이주연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이 벌써 6월이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 다짐을 세웠을 텐데 지금이 좀 중간 점검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혹시 기자님은 새해 다짐 같은 거를 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저도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네. 올해는 저는 좀 소박하게 너무 계획을 세우고 안 지켜온 것 같아서 계획 자체를 좀 소박하게 세워보자라고 해서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자 계획을 세웠는데 절반의 성공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신 건가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열심히 일주일에 다니고 있긴 합니다. 좀 더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운동을 좀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보자 계획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서 기자님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화생활이라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가성비 갑인 영화 타임입니다. 오늘도 기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현역 거장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최신작 레디 플레이어 1과 2002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후아유 이렇게 두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디 플레이어 1을 봤었거든요. 워낙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좋아하기도 하고 대부분 흥행성을 놓치지 않는 감독이라서 저는 꼭 한번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명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이번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기대감을 충족시킨 영화였나요? 저도 기대가 컸는데 역시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필버그의 작품은 언제나 당대의 시사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영화를 만드는, 여전히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던지는 이야기에는 항상 통찰력이 있고요. 또 그가 보여주는 영화 기술이라든지 영화 미학은 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작 더 포스트나 링컨, 라이언 일병 구하기, 쉰들러 리스트 같은 역사와 실화 기반의 묵직한 드라마는 물론이고요. 틴틴이라든지 AI 그리고 주라기 공원 같은 SF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까지 그 장르를 넘나드는 솜씨 또한 스필버그를 따라올 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스필버그 감독의 최신작이 바로 레디 플레이어 1인데요. 그 스필버그의 올드팬과 젊은 관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작품입니다. 감독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긴 한데요. 젊은 관객까지 모두 만족을 시킬 영화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영화 속 이야기를 좀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자님, 줄거리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원작이 있어요. 어니스트 클라인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 있고요. 이 레디 플레이어 1은 가상현실이 지배하고 있는 2045년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 소년이 게임을 수행하는 얘기입니다.
식량 파동과 경제 위기로 암울한 세계를 맞이한 2045년 콜럼버스의 트레일러 빈민촌에 사는 소년 웨이드는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탈출해 가상현실 게임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게 낙입니다. 웨이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오아시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그 이유는 바로 오아시스에선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오아시스를 만든 개발자는 괴짜 천재 제임스 할리데이입니다. 할리데이는 2040년 사망하는데요. 세상을 뜨면서 하나의 유언을 남깁니다. 오아시스에 숨겨둔 3개의 미션을 완수하는 우승자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오아시스에 접속한 많은 사람들이 할리데이가 숨겨둔 이스터 에그를 찾아서 미션을 완수하려 하죠. 웨이드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 IOI까지 조직적으로 이 게임에 끼어들고 1차 관문을 통과한 웨이드는 바로 IOI의 타깃이 됩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영상만 보면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VR 카페처럼 네, 뭔가를 네, 쓰고 네. 이거를 다 체험해서 이게 뭔가 미래에 관련된 거를 다루는 것 같다가도 뭐 정말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캐릭터들이나 아이템 그리고 음악 같은 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올드 팬을 사로잡는데도 네. 충분해 보이는데 네. 여기서 또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꼭 이 포인트는 잡아가라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이 스필버그의 야심찬 오락 영화인 만큼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 속의 게임, 그리고 영화 속 가상현실을 장식하는 게 바로 80년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 캐릭터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20세기의 유명 게임이라든지 영화 캐릭터들이 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 총 출동합니다. 그리고 창작자가 작품에 숨겨놓은 메시지나 재밌는 장치들을 이스터 에그라고 표현하는데요. 레디 플레이어 원은 바로 이런 이스터 에그 찾기가 이 영화의 또 다른 관람 포인트이자 재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영화 속 이야기, 기자님이 꼽으신 영화 주요 장면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영화 초반 장면인데요. 그 첫 번째 열쇠를 획득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다리 위 광란의 질주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네. 그 오아시스에서 퍼시발이라는 아이디로 활약 중인 웨이드는 오아시스 창시자 할리데이를 동경해서 그의 인생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게임 플레이어인데요. 그 웨이드는 친구들과 함께 첫 번째 열쇠를 획득할 수 있는 미션에 도전합니다. 온갖 방해 요소들을 뚫고 다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데 그 방해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10여 분 만에 시작되는 이 다리 위 질주 장면은 엔터테이닝 무비로서 레디 플레이어 원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에 심어둔 이스터 에그들,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만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드라이버의 질주를 방해하는 괴수로 공룡과 킹콩이 등장합니다. 스필버그가 직접 연출했던 영화죠. 그 주라기 공원에서 가장 포악하고 영리한 공룡으로 등장했던 티렉스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원 게이머들의 길을 방해하는 또 다른 괴수로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매달려 있던 킹콩이 최종 보스처럼 등장해서 게이머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 만화가 오토모 가스히로의 유명한 만화 아키라에서 주인공 가네다 슈타로가 탔던 빨간색 바이크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미션 장면에서부터 추억의 캐릭터와 작품들이 대거 소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좀 뭐 숨겨진 캐릭터가 많다고 해서 네. 더 따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차들이 많이 등장한 장면에서 뭐 다른 자동차도 그렇고 네, 네. 뭐 다른 캐릭터들이 은근히 숨겨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챙겨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어서 두 번째 장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장면은 조금 시간을 점프해서 후반부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네. 결국 웨이드는 우여곡절 끝에 홀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모두가 마지막 미션에 도전하는 웨이드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미션은 바로 1979년에 발매된 게임 어드벤처 속의 수수께끼를 푸는 겁니다. 게임사 아타리에서 만든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아타리 2600의 어드벤처라는 게임은 세계에서 최초로 이스터 에그가 심어둔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이 어드벤처를 만든 개발자 워렌 로비넷의 이름이 이 게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발견하는 게 최종 미션입니다. 네.
기자님이 이 장면을 꼽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VR이라는 정말 최신 기술을 영화의 소재로 사용한 영화인데 네. 그렇게 최신 기술이 총동원된 가상현실 게임 세계에서 주인공 웨이드가 이제는 골동품이 돼버린 낡은 게임을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이 진짜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70년대 최고의 게임사였던 아타리가 80년대 들어서 몰락하게 되는데요. 이 아타리 게임사의 몰락에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그 스필버그의 E.T.가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면서 아타리사는 E.T.라는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게임이 망하면서 아타리사도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네. 또 이런 숨겨진 스토리까지 좀 처음 알았네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장면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장면은 모든 미션을 통과한 웨이드가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할리데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린 할리데이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그 방에서 두 사람은 게임과 현실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할리데이는 자신을 닮은 웨이드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오아시스를 만든 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였다고.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소통하는 법을 몰랐고 현실을 두려워했지만 할리데이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인 동시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걸 말이죠. 네.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Reality is real. 현실은 진짜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언젠가는 가상현실이 현실의 세계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영화만 감상하고 끝나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을 감상하고 나니까 왠지 게임 관련한 직업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업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두 분은 어린 시절에 게임을 즐겨 하셨나요? 이게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좀 많이 해봤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막 게임을 즐겨하진 않아서 테트리스 정도? 이 정도는 좀 해봤는데 혹시 저도 테트리스 많이 했고 혹시 캐치마인드라고 아시나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게임이요? 캐치마인드요? 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막 수수께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게임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이것도 굉장히 흥행했는데 모르실까요? 저희가 게임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기자님. 네, 저는 사실 e스포츠를 좀 즐겼었거든요. 정말요? 스타크래프트 1을 잠시 즐기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그 e스포츠 붐이 한창 일어났을 때 프로게이머를 꿈꾼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가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직접 게임을 하는 게임 플레이어, 프로게이머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오아시스라는 가상의 세계를 창조한 사람이 바로 할리데이인데요. 할리데이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천재 게임 개발자입니다. 영화에서 그려진 할리데이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서툴고 게임 속 세상에서 게임 캐릭터와 소통하는 게 더 익숙한 인물인데요. 어딘가 현실 감각이 떨어져 보이고 우정이나 사랑에도 서툴어 보이지만 사실 자신이 직접 살고 싶은 세상을 창조해서 그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인물이 바로 할리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할리데이란 인물이 정말 약간 말투도 좀 어눌어눌하고 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좀 떨어지고 사랑이나 우정 이런 부분에서도 네. 좀 서툰 게 많이 드러났는데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을 창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좀 창의적인 일을 요구하고 다른 좀 현실 세계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게임 시장에서 좀 비전은 어떤지도 알고 싶거든요. 네, 제가 앞서서 게임에서
그 아타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아타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이런 굉장히 스마트한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이 마음껏 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파티를 매일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게임 개발자의 창의력은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서류 뭉치와 씨름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회사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게임 개발자라는 직업이 좀 생소한 다소 대중적이지 못한 직업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게임 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졌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가 큰 게임 회사의 수도 늘었고요. 게임 관련 직업도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영화 속의 직업의 정체까지 밝혀졌는데요. 오늘은 또 두 번째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배우 조승우 씨와 이나영 씨가 주연이었던 영화죠. 한국 영화 후아유. 기자님이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2002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인데요. 후아유를 보면서 저는 레디 플레이어 원보다 이 영화가 한참 전에 만들어졌지만 두 영화가 은근히 닮은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호 감독이 만든 20대들의 청춘 이야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조승우와 이승우 씨의 풋풋했던 신인 시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바타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채팅 게임을 좀 예전에 많이 경험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 역시 반가운 추억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2년도면은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이때도 뭐 온라인 이런 채팅 프로그램이 조금씩 막 생겨날 때였거든요. 이때 또 중요했던 게 아이디 만드는 거였는데 네. 혹시 아이디가 어떤 거였나요? 저는 곤듀 이런 게 들어갔던 거. 아, 곤듀 정말 많았죠. 완다님 아니었나요? 완따 이런 거 안 했고요. 저는 그때 인터넷 소설 같은 게 유행해서 네. 그때 제목이 하나가 개기지마 이런 거였는데 꼭 앞에 주식회사 주 이런 걸 붙인 다음에 저도 붙였어요. 네. 개기지마 마도 마지막에는 아가 아니라 영어 알파벳 R로 이렇게 하면서 마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때 TM 이런 걸 붙였었거든요. 혹시 기자님도 아이디가 있었나요? 저는 되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아 정말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이름 그 이니셜 아. 이렇게 되게 평범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LJH 뭐 이런 거. 예. 오히려 더 깔끔했네요. 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세대 공격을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좀 빨리 영화 줄거리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영화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2002년에 서울 63빌딩이 배경입니다. 63빌딩 30층에 입주한 게임회사 개발자로 일하는 형태는 채팅 게임 후아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에 앞서서 게임의 베타 테스트를 하던 형태는 테스트에 참가한 아이디 별이를 알게 되죠. 알고 보니 별이는 같은 63빌딩 건물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수족관 다이버였습니다. 인주는 한때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지만 사고로 청력을 상실하고 선수에서 은퇴했고요. 지금은 63 수족관에서 위너쇼를 준비하는 다이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팅게임 후아유에 접속한 인주는 온라인 친구 멜로와 가까워지는데요. 멜로가 형태일 거라고는 짐작조차 못합니다. 인주에게 형태는 그저 뺀질이 속물이기 때문이죠. 한편 형태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에게 진지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별이,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점차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네. 뭔가 조승우 씨와 이나영 씨의 조합이라고 해서 뭔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했는데 은근히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되는 청춘 멜로작인 것 같아요. 기자님이 뽑으신 명장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주와 형태가 게임 후아유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인주와 형태는 온라인 채팅 게임 후아유에서 파트너가 돼서 함께 게임을 하고 얘기도 나눕니다. 형태는 별이가 인주라는 걸 알지만 인주는 멜로가 형태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각자 엉뚱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게임 개발자인 형태는 자신이 연중 무휴 24시간 손가락을 놀리는 드러머라고 자기소개를 하고요. 수족관 다이버인 인주는 자신이 조직에서 칼을 쓰는 칼잡이라고 소개를 하죠. 형태는 그런 별이의 엉뚱함에 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 온라인 채팅 게임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영화 속 주인공들이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서 귀여운 역할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맞아, 나도 그때 그랬지 하는 추억에 잠기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당시의 영화 홍보 문구가 네트워크 세대의 새로운 사랑법이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세대라는 말도 오랜만에 들으니 굉장히 정겹더라고요. 참고로 후아유보다 앞서서 PC통신을 소재로 한 멜로 영화도 있었는데요. 전도연, 한석규 주연의 영화 접속도 함께 보면 흥미로울 작품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뭐 영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지금 나오는 컴퓨터 뭐 사양이나 화질, 그래픽 같은 게 굉장히 옛날 거고 그리고 이때 막 채팅방에서 인사를 어떻게 했죠? 뭐 하이 반가 뭐 이런 거였나요? 하이루. 하이로 맞아. 하이로 이런 걸로 했었던 것 같은데 기자님도 뭐 아이디는 달랐지만 뭐 인사는 비슷했겠죠? 네, 저도 인사는 하이루로 하이로 했던 반가.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에서 또 어떤 장면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두 번째 명장면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아유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장면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배우 조승우 씨가 직접 기타 반주를 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현실에서 형태와 인주가 다툰 어느 날 기분이 좋지 못한 인주는 후아유 게임에 접속해서 멜로를 찾습니다. 그런 멜로, 즉 형태는 별이에게 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형태라는 걸 고백하진 못합니다. 대신 형태는 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죠. 그렇게 형태의 기타 반주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윤종신의 환생, 긱스의 짝사랑, 나미의 유혹하지 말아요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부릅니다. 실제로 이 장면은 조승우 씨가 라이브로 불러서 완성된 장면이고요. 지금은 엄청난 티켓 파워를 지닌 뮤지컬 스타가 됐지만 이 후아유를 찍을 당시만 하더라도 조승우 씨는 춘향전과 완이와 준하 이렇게 두 편의 영화밖에 선보인 적 없는 신인 배우였습니다. 뮤지컬에 빠져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기를 시작한 조승우는 후아유에서 제대로 노래 실력을 선보였고요. 이 꾸밈없는 라이브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치 진짜 나를 위해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결정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조승우 배우의 모습을 보니까 딱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조승우 배우가 고니로만 기억이 됐는데 네, 이렇게 젊었을 때는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노래를 잘 불러주니까 너무 달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나요? 네, 그 마지막 장면을 그래서 제가 꼽아봤는데요. 형태의 회사는 결국 자금난을 겪으면서 63빌딩 건물에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태는 마지막으로 인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하죠. 63빌딩 옥상에 인주를 데려간 형태는 여기가 자신의 아지트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아지트를 보여주는 건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때 형태는 손가락을 들어서 건물을 짚는 신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내 손이 마우스가 돼서 건물도 옮기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고 온 세상을 내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게임 속 공간은 가짜고 여기는 진짜거든. 내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게임 공간보다 여기가 더 낫더라. 별이라는 아바타 말고 서인주가 서 있는 진짜 공간이니까. 굉장히 게임 개발자다운 멋진 고백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대사는 어딘지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들어본 것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게임 개발자 할리데이는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 세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후아유에서도 형태는 게임 속 공간이 아닌 지금 여기가 소중하고 아바타 별이가 아닌 서인주라는 사람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장면이 영화의 엔딩은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인주는 형태가 멜로라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영화를 끝까지 직접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 끊으시나요? 야. 네, 정말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 사람의 멜로가 정말 어떻게 될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영화를 직접 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봐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영화 두 편이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택시 운전사와 택시 이렇게 두 편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특집 형식으로 두 편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각 영화에 대한 좀 감상평을 기자님한테 여쭤볼게요. 레디 플레이어 원과 후아유. 먼저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기자님 좀 감상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그 VR이라는 굉장히 핫한 소재를 스필버그라는 거장이 어떻게 다룰까 굉장히 궁금해서 큰 기대감을 안고 극장을 갔는데 극장을 빠져나올 때는 정말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네. 그 역시나 굉장히 스필버그 감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정말 현재에 머물지 않는구나라는 점에서 저도 진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교훈까지 얻었었고요. 그리고 저 이번에 후아유를 준비하면서는 그 아까 이 영화 2002년도에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영화여서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 저는 궁금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제가 20대 청춘 시절에 봤던 영화여서 그런 배우 조승우 씨나 이나영 씨의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고 저의 그런 옛날 젊었었던 시절을 추억하며 이 영화를 다시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영화 두 편을 만약에 오늘 취재생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이 영화를 좀 봐야겠다 할 때 어떤 걸 조금 더 추천해 주시는지. 두 편의 영화 중에 어떤 네네. 작품이요? 어떤 걸 먼저 보는 게 좋을까? 조금이라도 더 좀 흥미가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테니까 취업 준비하시느라 그래도 좀 더 화끈한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영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취준생분들이나 또 저희도 주말 동안 머리도 식힐 겸 영화들 많이 보실 텐데 기자님만의 좀 인생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많으시죠, 저는 사실 그 후아유로 소개를 했지만 멜로 영화를 좀 좋아해요. 로맨스 영화,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10대 시절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 시리즈를 보고 저도 인생 영화예요. 너무 좋아했고요. 네. 소외되네요 또. 아마 그 영화 보고 심쿵했던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많을 맞아요. 텐데 에단 후크라는 배우도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 언젠가 그런 유럽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꿈도 키웠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런 사랑도 네, 맞습니다. 이게 비포 선라이즈를 못 보니까 굉장히 소외된 느낌이라서 저도 그렇고 취준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 주신 레디 플레이어 원, 후아유 그리고 보너스로 이 비포 선라이즈까지 보면서 주말에 조금 힐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네21의 이주현 기자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를 들고 오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 사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치매 가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짚어보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 사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이천에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에 위치한 스포츠 의류 원단 제조업체 송진 TSC입니다. 이번에 원단 입출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입출고 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신입을 모집 중이며 워드 및 엑셀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후 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의 입출고 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부바룹 항로로에 위치한 산업용 차량 구동 시스템 제조 강소기업 프레스토 라이트 아시아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전동기의 공정자 및 회전자의 단순 외경 가공 업무를 담당할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입니다. 기숙사, 자녀학자금, 선택적 복지 포인트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 서류 전형한 후에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여 실무자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복지센터의 우정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고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에이스 사이버텍입니다. 에이스 사이버텍은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전자부품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3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합니다. 카 오디오 AVN 시스템 생산기술 경험이 있는 1년 이상 경험자를 구인하며 급여는 연봉 2,57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기계 조작원 3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고인사업장은 대한사료 주식회사입니다.
대한사료 주식회사는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배합사료 제조업체로 사무보조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연구개발 관련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월급은 196만 7,800원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준생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균 박사님 또 2주 만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남자한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보고 싶었어요. 네네. 말 정말 안 나오네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박사님도 저희 좀 보고 싶으셨는지. 네, 저도 뭐 엄청. 눈을 안 보시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앞서 그 기자님 자리하셨을 때도 여쭤봤는데요. 오늘이 6월의 첫날이잖아요. 혹시 네네. 연구위원님은 연초에 어떤 계획들 좀 세우셨나요? 올해는 직업 방송하고 그리고 되게 여유롭게 좀 올해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네, 계획은 원래 그 깨지라고 있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맞나요?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유라고는 없는. 네네. 바쁜 거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동안 쭉 바빴기 때문에 좀 쉬고 싶으셨을 텐데. 계속 바쁘군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또 기자님이랑 좀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랬고 또 뭐 옛날에 온라인 채팅 이런 거 해보셨죠? 네, 저도 그런 세대를. 아이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개기지마였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 썼던 것 같아요. 전 특별히 뭐 이렇게 숨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또 세대 차이가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럼 혹시 뭐 즐겨 하시는 게임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아까 스타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초기 그 멤버였던 저 스타는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거의 PC방에서 주구장창 계속했던 그런 게임이기도 한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정말 날 더운 날에는 게임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냥 PC방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게임하는 게 최고인데 또 아이들은 이렇게 날이 더워도 좀 나가서 놀고 싶어하고 그럴 것 같은데 박사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막 나가자고 쪼르고 그런 편인가요? 네, 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딸도 하나 있고 근데 그 아들들은 하루에 일정한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되는 그걸 타고났나 봐요. 네네. 그래서 밤 늦게라도 자기들의 소명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자꾸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자주 나가서 놀아주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는 못 하는데 되도록이면 뭐 나가서 아이들이 좀 발산하고 푹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제 부모들도 밤에 또 같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이번 주말 동안 좀 많이 더울 텐데 어디 계획하셨나요? 또 그늘 밑으로 가서 또 역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자꾸 본인은 발산 안 하시고 발산할 수 있도록 아이들 발산을 위해서 그늘에 계실 거죠? 저도 많이 발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발산하는 게 그렇죠. 네, 아이들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박사님이 오늘 추천해 주실 직업이 11번째 직업이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 직업인가요? 네, 두 MC분들은 SNS 자주 하시나요? SNS 자주 하는 편이죠. 네네. 거의 매일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MC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이 그런 전성기인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런 스마트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SNS 시대라고 정의를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직업은 이 시대가 만든 신직업
소셜미디어 전문가입니다. 와, 정말 요즘 세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인 것 같은데 소셜미디어 전문가라고 하면 솔직히 어떤 직업인지는 감이 확 오진 않거든요. 네. 일단 조금 후에 김규현 박사님이랑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이 전문가, 소셜미디어 전문가라는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경험하시겠지만 SNS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혹은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SNS에 접속을 해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거나 혹은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것은 전혀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그다음에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들이 기업들의 홍보와 마케팅의 중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SNS라는 채널이 추가가 되면서 이 채널이 기존의 매체들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을 통해서 이러한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셜미디어 전문가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이 SNS가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위로받는 곳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직업인지 좀 먼저 자세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란 기업의 SNS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해 기업의 마케팅 또는 고객 관리를 하거나 고객의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과 전략 설정을 지원하는 직업인인데요. 오늘 만나볼 이경욱 씨를 통해 소셜미디어 전문가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에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은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기업의 홍보뿐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화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서 기업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자료가 쌓인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얻은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략기획 지원 업무를 합니다. 이것이 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SNS 활용의 차이점인데요. 개인이 SNS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로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SNS를 운영할 때는 이 SNS에 콘텐츠를 올리는 것 하나가 기업의 브랜드를 좌우할 수 있고 경영 전략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기업과 개인의 SNS 운영 전략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안산시청. 안산시청은 최근 안산시 관련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이경욱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SNS 유저들이 안산시와 관련해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도시 발전의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도록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NS를 하시는 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분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캐치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들은 시장을 홍보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NS 사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홍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 바로 소셜미디어 전문가의 일입니다. 이곳은 윤상진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인데요. 윤상진 씨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홍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대응을 하거나 위기 관리 및 위기 대응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SNS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계정을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전문가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의사결정도 소셜미디어 전문가의 필요 조건이 되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례로는 한국민속촌 트위터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촌의 트위터는 재치 있는 말투뿐만 아니라 민속촌 내에서 활동하는 역할 아르바이트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민속촌의 방문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재미있는 한국의 전통문화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는 환경보호단체와 SNS 유저로부터 제품의 원료 수급 과정에서 환경과 동물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항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업체 측은 해당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유저들의 글에 비꼬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의 위기 대응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개인들이 SNS를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홍보함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케팅이나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콘텐츠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한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콘텐츠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신중히 올려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소셜미디어 전문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SNS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왜 예전에 이 싸이월드를 했던 기억이 조금 나는데 혹시 유진 씨는 싸이월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저도 싸이월드 세대였고 돈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도토리 많이 모아. 도토리. 남규 씨도 혹시 싸이월드 꾸미는데 돈 많이 쓰셨나요? 저는 도토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새록새록한데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쓰진 않았고 그 배경음악 부금이라고 하죠. 그거를 김건모의 버담소리라는 거 되게 마이너링을 깔면서 되게 약간 오글거리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흑역사를 모아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보기 힘들게 됐는데 또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싸지방이라고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가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막 싸이월드로 소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김균 박사님도 꼭 계시네요 이미. 싸이월드 쓰시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도 싸이월드 초기 세대고요. 네. 저는 이제 아마 결혼할 무렵 때 와이프랑 뭐 이렇게 같이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도토리 저도 뭐 도토리 선물하시고 거의 털었죠. 산을 털었죠. 도토리 때문에. 도토리를 털어서 사랑을 쟁취하신. 요즘 뭐 SNS, 인스타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걸로 뭐 누가 남자가 어떤 여자를 팔로우해서 여자친구랑 싸우고 남자친구랑 싸우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는 막 파도 타기였나요? 네네. 파도 타서 1촌 맺고 했는데 그런 걸로 혹시 싸워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래된 기억이라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이거 청문회장에서 많이 듣던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박사님의 신변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묻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SNS가 정말 우리 삶에서 옛날부터 깊숙이 좀 자리한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소셜미디어 전문가라는 이 직업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면 저희가 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7년 기준으로 인구의 74% 정도에 달하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한 5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제외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서 SNS 시장 또한 자연스럽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고객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 SNS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기업에서는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업적으로는 소셜 미디어 전문가의 입지는 그렇게 견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SNS 시장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직업에 대한 전망도 밝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향후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는 달리 좀 밝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담당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면 소셜 마케터나 SNS 전문가를 채용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직업의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만 봐도 인스타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중간한 연예인들보다도 맞아요. 오히려 더 파워를 네. 갖고 있고 약간 팔로워 이게 또 인기의 척도처럼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유진 씨는 팔로워가 얼마 정도 되시죠? 뭐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2,000 몇 명 되는 것 2,000 명. 같습니다. 네. 꿈의 숫자네요, 진짜. 남길 씨는요? 저는 한 1,600명 정도. 남길 씨도 많네요. 올라가질 않는데 김균 박사님 혹시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네, 저는 안 하는데 아무튼 오늘부터 해서 1명씩 플러스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태그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SNS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는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이 왜 이렇게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네. SNS는 적은 비용으로 매우 빠르게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특히나 그 원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특성이 있는 마케팅 수단입니다. 네. 따라서 기업들은 이렇게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채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 예산이 매우 부족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SNS를 포함한 이 내용들은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직업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SNS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해외에서는 좀 어떤가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네.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영향력을 실감을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소셜미디어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분들은 대우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기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일반 직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연봉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소셜미디어 매니저,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똑같다고 저희가 보면 비슷하다고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내에서도 좀 연봉이나 이런 게 나온 자료가 있을까요? 국내는 사실상 이 직업군에 대해서 통계가 잡히지는 않고 있어서요. 근데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금은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프리랜서나 그런 쪽으로 채용을 할 줄 알았는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기업들도 조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역량은 정말 갖춰야 된다.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공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이미지 편집 등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요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춤법 숙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고객들을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고요. 대중과의 관계 유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계정 운영 능력, 그다음에 이벤트와 프로모션 진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능력도 요구가 되고요. 위기 대응을 위한 통찰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와, 이게 생각보다 요구되는 요건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이런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나 뭐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게 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직업훈련 기관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대학에서도 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맞춤법 숙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할 때 맞춤법이 틀리면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카톡을 하면서도 그 맞춤법 틀리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좀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소개팅할 때 정도 확 떨어진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춤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뢰랑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박사님 덕분에 취준생분들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네.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면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의견 수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CRM이라든가 SNS 위기관리, 데이터 확보 분석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과 혹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훈련들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김균 박사님과 함께 소셜미디어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요즘 SNS가 대세인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고 이 속에서 또 직업이 창출된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영향력이 더 기대되는 직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박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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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여러분들께 힐링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힐링이 조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